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입니다. 원래 이거 아마 제목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고 나면 내 나름대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컴파일러를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일은,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될 정도로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2학년 때 여러분도 아마 배우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것도 아주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게 이제 이 네 가지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냥 C가 뭐다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싱 트리라는 건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나무 형식으로 이 조각조각 내서 얘네들을 잘 붙는지, 혹은 구조가 제대로 됐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실행 가능한 이진 코드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개요예요, 개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특징을 가져,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돼,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바로 요 부분이죠. 붉은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이거를만 알면 시험을 다 봐줄 수 있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붉은 내용, 붉게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의도예요. 사람의 의도를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제 의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추상화시켜서, 추상화는 생각하지도 맙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해요. 자, 그것처럼 사람이 컴퓨터에게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달을 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작업을 수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아리아 한글, 혹은 채팅 프로그램, 유튜브,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브라우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코딩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의도를 추상화가 결국 나오긴 나왔네요. 사람의 의도를 추상화해서 컴퓨터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주 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것도 없애야 되고, 이거야 그럼 정확하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문법에 맞추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 가능한 기계어, 이진 코드, 010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코드로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진 코드라는 것은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이진 코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혹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이진 코드로 되어 있죠. 물론
EX 파일이나 그 컴파일 되기 전에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실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더블 클릭 클릭을 2번 해서 더블 클릭 1번 해서 실행을 딱 시켜요. 아래 한글 시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키고 또 뭐가 있죠? 뭐 워드, 파워포인트 뭐 그런 것들 다 실행시키잖아요. 그것들은 모두 다 이진 코드로 돼 있다라는 거. 이진 코드 00011110 뭐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CPU와 메모리와 메인보드를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 컴퓨터고, 우리는 이 이진 코드를 만드는 방법 혹은 이진 코드로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것들의 시작점이 되는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이것은 사람의 의도를 전달해서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진 코드가 나와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지금 막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일상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광시가 밥 먹어라, 아니요, 광시가 아니죠. 화면에 1부터 100까지 더해서 뿌려주세요 라는 걸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물론 조금만 뭐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의미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야, 1부터 100까지 더해. 그럼 1, 1.1, 1.2, 1.2인지 혹은 1, 2, 3, 4인지 혹은 1, 3, 5, 7, 9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적이 없잖아요, 정의가. 혹은 이렇게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서 사람끼리만 알아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애매모호해지고, 이런 애매모호한 의미는 2개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3개, 4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컴퓨터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이나 감성을 가지고선 언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되고, 언제라도 항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도록 프로그래밍 언어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 즉, 일상 언어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뭘로써? 사람이 컴퓨터에게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는 도구로서는 부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주 명확하게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법을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적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문론적, 하나는 의미로예요. 구문이라는 것은 구조예요. 뭐의? 문장의 구조. 광시가 밥을 먹어라. 그것보다는 이게 밥을 먹는다. 그럼 누가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광식은 밥을 먹는다. 그럼 주어, 정광식이라는 사람이 밥이라는 목적어를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인 먹는다. 정광식이 밥을 먹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게 구문론적이고,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떠세요? 자동차가 하늘을 달리고 있다. 자, 자동차는 하늘을 달릴 수 없죠. 하지만 이거는 구문적으로, 문법의 구조상으로는 정확한 말이에요. 단 의미론적으로는 틀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구문론적인 방법과 의미론적인 방법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해서, 그러니까 구문적으로도 문장의 구조적으로도 항상 동일하게 분석돼야 돼. 쪼개져야 되고, 의미론도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광식이 밥을 먹는 거지 뭐 옆집 아저씨가 밥을 먹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자면 논리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의 전환이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해서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때에서든지 누가 실행시키더라도 똑같이 발현이 되고
화면에 출력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건 있겠죠. 뭐 OS가 달라서 뭐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윈도우라든지 맥 OS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진 코드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전형이라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종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셈블리어라는 거,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기계어라는 얘는 100% 0100 10000000 이런 애예요. 자,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이것보다는 단순하지만 뭐 무브라든지 아주 몇 개의 기계어로 1대1로 매핑되는데 표현만 영어의 그 알파벳을 빌려서 쓰는 애들이 있고요. 자연어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고급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셈블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급 언어가 있어요.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워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반면에 여기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가 기계어는 그냥 쉽게 처리가 된다. 즉 회로, 전자회로의 제어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될수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에게 전달돼야 되고 대신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어하고 고급 언어 사이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언어 그 구문과 의미론으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4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네요. 4가지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볼게요. 자, 기계어는 뭐죠? 0과 1이에요. 그냥 01, 01 쫙 나와서 사람이 그걸 갖고 프로그램 짤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이 뭐 C든 자바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 해서 마지막에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코드는 0101 기계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 그래서 0과 1로 만들어진 거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과 1로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프로그램 작성 거의 불가능. 이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뭐 천재가 나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이 빨라져요. 그 대신 약간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 시켜주는 것까지 하다 보면 무척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셈블리어예요. 아까 뭐 0, 1, 0, 0, 0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진수와 1대1로 매핑이 돼요. 이것조차도 그렇고, 얘는 이제 뭐 헥사니까 16진수로 어떤 값이겠죠. 16진수니까 이것도 01, 01로 쭉 쉽게 표현이 될 거고, 이것도 이제 레지스터라고 그랬고 CPU 안에 있는 저장 장소인데, 레지스터 조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OS 시간에. 자, 얘도 바로 그냥 어떤 CPU가 갖고 있는 저장 장소의 하나로 1대1로 매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작업을 해놓으면 기계어로 바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척 빠르게. 자, 그리고 사람의 언어와 유사한 알파벳 형태. 바로 여기 있는 move. 이게 이제 MOVE에서 E를 빼고 3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0101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처음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포트란이었어요. 그때 배운 포트란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려고 했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40년도 아니 40년은 안 됐구나. 한 35년 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통 여러분들이 C 여러분들 작업했죠. 그거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블럭 단위로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실행 제어를 하게 되고, 조건문이 되고 뭐 if문 있고, 참일 때는 여기를, 거짓일 때는 여기를, 이게 이제 블럭 단위로
제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를 호출해서 뭐 갑자기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실행하고 다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그 블록 단위로 제어를 해주는 그게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함수형이에요. 함수는 뭐예요? 입력값을 넣고 그거에 대한 출력값을 받아서 그게 함수잖아요. 그런 걸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실제로는 얘를 인수로 갖는 함수이고요. 프린트 ln이라는 것도 이것들을 인수로 가지고 이것들을 이거에 의해서 분기를 하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가져서 프린트 ln이라는 라인이거든요. 원래 이거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함수로서 이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직은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것들을 함수화 시켜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리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유명했고 스킴. 사실은 저는 여기 있는 건 다 한번 프로그램식을 해봤어요. 심지어 알고는 못 해봤고 모듈라 해봤고 파스칼 해봤고 C 해봤고 자랑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자,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AI, 즉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이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면 쉽게 뭔지 아실 거예요. father. A는 B의 father야. 자, 그러고 B는 C의 father야. 즉 A의 아들은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자식은 근데 자식이 욕 같은데 B예요. B의 자식은 C예요. 이걸 갖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자, 그리고 이것을 규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낫겠네. 아버지야. Y는 Z의 아버지야. 그러면 X는 Z의 할아버지야. 라는 이게 이제 그 룰이에요. 룰, 규칙. 자, 인공지능에서는 여기다가 뭐 바둑돌을 두면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몇 수에는 이게 나빠. 뭐 몇 수에는 여기다 나빠. 여기다 100이 여기다 놨을 때 흙이 여기다 두면은 이런 그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룰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하면 사람보다 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가중치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과 규칙들을 가지고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나 혹은 사실과 규칙. 그 알파고에서는 뭐 그냥 돌을 여기다 놨을 때 어떤 경우 뭐 흙이 저기 있을 때 100이 여기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몽땅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파 제로라는 애는 뭐를 하냐면 그러한 룰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둑 두는 거 있죠. 그걸 갖고 자기가 이런 문제 도메인을 혼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실이나 규칙을 사람들이 입력을 해줬는데 알파 제로는 그것들을 보고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도메인을 사람들이 넣어주지만 그것들을 확장시키고 더 최적화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걸 보통 학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롤로그도 혼자서 프로그램을 해봤네요.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막 공부를 안 할 때 이상한 짓 할 때 이걸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라는 것 단위로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단위로 블럭을 잡았던 게 바로 구조적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객체 단위로 뭐 프로그램 단위를 그러니까 실행 단위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객체를 부르고 객체가 객체를 부르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어떤 단위로 일을 시킬 건가, 어떤 단위로 우리가 하려는 일을 뭐 관련 맺을 것인가에 블럭으로 한 것은 구조, 객체로 한 것은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 월드 앱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면 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예요. 물론 여기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연산이 바로 이런 출력해, 뭐 더해줘 그런 것들이고, 멤버 변수들은 여기엔 없지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광식이라는 객체는 사람이라는 객체가 되겠죠. 사람이라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뭐 그런 일반적인 특징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즉 객체로 삼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혹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구조, 함수, 논리, 그다음에 객체 지향. 맞는지 확인할게요. 논리형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왔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진 코드로 바뀌어, 어떻게 분석돼,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만들자 라는 것들을 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론 수업인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는 않아요. 만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의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줄 알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또 하나 있죠. 제가 배웠던 게 스몰톡이에요. 이거 IBM에서 만든 거고요. C++ 있고, 요즘은 이제 자바가, 왜냐면 JVM이라는 것에 대한 버프를 많이 받아서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자바를 한때 엄청 안 하긴 했었는데. 자, 이제 스크립트 언어가 하나 있네.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인터프리터라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한 줄마다 번역해서 실행하고 그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이썬이나 펄 같은 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웹 베이스로 HTTP의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는 스크립트예요. 한 줄 한 줄마다 실행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나와요. 이제 파승 7이에요. 7이잖아요. 나무 구조예요. 여러분들 자료 구조에서 배웠죠.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번역하겠어. 그랬더니 굉장히 편해.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파싱 트리거든요. 자, 먼저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규칙 혹은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어는 하나하나 쪼개진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조합하면 문장이 되죠.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찾을 때는 야, 이게 문법에 맞네? 우리 영어 문법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령어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규칙에 맞아? 정말 제대로 된 거야?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형식 문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파싱 트리는 형식 문법에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한 하나의 명령어를 쪼개서 나무처럼 이렇게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스 추리라고 하는데 이것들 파싱 추리하고 섞였네요. 그냥 파싱 추리라고 해도 여러분 무방할 거예요.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고 문법의 모호성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자, 이게 파싱 추리예요. 야, 파싱 추리 별거 아니네. 자, 보통 이제 파싱 추리를 구성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그림 계속 나오거든요. 단말 심벌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전에 나오는 거. 자연어에서는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파싱 추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와 는 조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밥도 명사하고 조사로 분류가 돼요. 우리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밥을은 사전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쪼개질 수 있으니까. 단어, 낱말만 찾아내는 게 바로 단말 심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비단말은 쪼개졌어요. 나, 느는 어떻게 쪼개져요? 나와 는으로 쪼개져요. 밥, 을은 뭐 스튜던트 이게 있으면 얘는
이것과 이걸로 쪼개지잖아요. 그거예요. 이 더 쪼개질 수 있는 것, 즉 단말 심벌이 아닌 것들. 자, 그런 애들은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단말 심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더 쪼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비단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명사구, 동사구,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나는으로 쪼개지고 밥을으로 쪼개지고 먹는다로 쪼개지겠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럼 나는은 나하고 는으로 쪼개지고 밥을은 밥과 을, 먹는다는 먹는다의 먹다와 먹다의 먹과 는다의 뭐 그런 식으로 쪼개질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생성 규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보면은 관사하고 명사가 있죠. cat, 뭐 the cat. 자, 이게 바로 명사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명사구고 얘는 이제 관사와 명사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령 규칙이, 아니, 그러니까 생성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비단말 심벌, 문장이나 명사구, 동사구 같은 것들이 비단말 심벌이 쪼개질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단말 심벌이나 비단말 심벌로 바뀔 수 있는지, 대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 심벌이 아직 안 끝났어요. 형식 문법이 시작 심벌, 그래갖고 문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언어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파스 추리의 루트 노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The cat ate the rat. 이게 아마 이세에 적을 거예요. 과거형. 그래서 보면은 the cat이라는 게 하나의 명사구죠. 그리고 ate the rat이 동사구요. 그 다음에 동사는 이것과 명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파싱 트리라는 것은 생성 규칙을 이용해서 문장을 쪼개. 그런데 여기는 비단말 뭐였죠? 이거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심벌. 이거는 단말 심벌이야 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아니네요. 죄송해요. 요렇게.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그렸다고 혼나겠네. 혼나게 아니고 모니터링 해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되게 제가 귀담아 들어요. 제가 보기에 다 이상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테니까. 자, 요 부분이 단말 심벌이에요. 그래서 단말 심벌은 바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에 있는 걸로 대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직도 더 퍼지죠. 대체가 돼요. 문장은 명사구하고 동사구로 대치되고, 동사구는 관사와 명사로 대치되고, 동사구는 동사 명사구로 대치되고, 명사구는 관사하고 관사로 대치. 관사랑 이거 명사인데?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명사예요. 명사로 대치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파싱 추리고, 파싱 추리를 잘라보면 비단말, 단말로, 비단말 심벌, 단말 심벌로 나눠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법, 생성 규칙이라는 문법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이 생성 규칙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정의한 거 보면 이걸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인티저는 뭐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새로 만들 때 그렇게 문법으로 혹은 생성 규칙, 단말, 비단말로 이렇게 탁 풀어내면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어떤 그 단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픈소스 만드는 GCC 같은 계열들 만드는 그런 단체들에서 컴파일러를 자기가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상위로 영어 문법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정의와 생성 규칙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법들이 쭉 있고,
누군가 그걸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걸 보고선 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컴파일러 만들어 봐야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어디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게 잘 되면 그걸 갖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오라클에서 돈을 받기로 결정을 했죠. 자, 원래는 안 받았는데. 자, 이게 이제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갔죠.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절 3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행 가능 코드는 이진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진 코드는 뭐냐면 00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저도 봤거든요. 마이크로 코드라 그래갖고 CPU에서 실행되기 직전에 한 줄 한 줄을 이제 마이크로 코드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코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비교해서 쉽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읽을 수 있겠네. 뭐 무브 그 정도만 해도 하죠. 뭐 포문 혹은 인풋, 프린트 이런 건 대충 알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 컴퓨터는 오로지 실행 가능 코드는 이진 코드여야만 하고 이거의 모습은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고급 언어를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자. 컴파일러라는 걸 만들자. 그거예요.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진 코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사람대로 편하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서 배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진 않나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개념만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물론 개념이 아닌 것도 조금 내야겠죠. 그렇지만 개념에 대한 것들만 낼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뭐 2, 3, 4학년에 다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더 깊게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시고요. 개념 위주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념도 되게 어렵죠. 그거 제가 알아요.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어휘 분석. 뭐죠? 낱말. 아까 보셨던 뭐 쪼개져. 명사 구는 관사하고 명사로 쪼개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봐요. 어를 써야 되는데 더를 썼다든지 cat이라고 썼는데 CEAT라고 썼다든지 그런 낱말을 확인하고 그러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 뭐래요? 낱말들이 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구문이라 그래. 전체 문장을 보는 거예요. 명사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휘는 낱말을 보려는 거고 구문은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하면 기계어 코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다가 에러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뭐 에러 나는 거 그게 바로 어휘나 구문에서 뭐 점을 잘못 찍었다든지 포문을 뭐 FOOL로 타이핑 쳤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어휘 분석, 구문 분석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어휘 분석, 뭐 렉시칼 어널리시스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걸 왜 넣었을까? 어휘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낱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문에서 포문하든지 프린트 F 거기에서 프린트 F를 잘못 쓰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추출해내 갖고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데 그거의 기준은 빈칸이 된다는 거죠. 빈칸 단위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을 뭐 있어 보이려면 토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단어 토큰 똑같이 여러분들 토큰 모르시죠? 저는 버스 탈 때 토큰을 내고 타는 세대랍니다. 회수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 어휘 분석의 결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을 토큰들을 찾아내고 이거 이상이 없으면 얘네들을 붙여봐요. 그래갖고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요. 그래서
어휘 분석의 이제 그거를 구문 분석,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라는 거죠. 문장의 구조이고 토큰들의 나열이 이제 문장이잖아요.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이제 폼은 다음에 뭐 괄호 열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또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두 과정을 거치면 이제 된 거예요. 뭐가? 야, 얘는 적어도 문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진 코드 만들어서 실행시키자. 근데 이진 코드 만들어갖고 실행시키다가 에러 빵빵 터지면 더 짜증나죠. 이게 이제 그 실행 중에 에러가 나는 건 이렇게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는 건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어디다가 딱 가르쳐 주니까. 근데 실행 중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디버깅 해갖고 어디서 어떤 데로 데이터가 갔고 어디까지는 실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뭐 멈추거나 값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구문 분석의 결과, 구문물 다 뒤져서 잘라서 보면 아, 요만큼이 블럭이네, 요만큼은 만약에 if문이 참이면은 실행시키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때 변수, 상수, 제어의 흐름 등이 결정되고 이것들을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셈블리어로 쭉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기계어 코드로 바로 생성하면 훨씬 더 쉽게,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는 이진 코드하고 1대1로 매핑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자, 실행 코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이진 코드예요, 여러분들. 이진 코드. 자, 그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행 코드로 변환시키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 가지가 있죠. 이것들은 실행 가능한 실행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했던 얘기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요, 프로그램. 야, 정말 잘했어. 1부터 3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잤어요.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이잖아요. 출력을 했는데 보면 printf라든지 아니면 scanf라는 것, 스캔이라는 거, 입력받는 거나 출력받는 것들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함수로 안 해도 누군가가 만들어 놨고 그걸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scanf를 원래 이만큼 있던 걸 끼워 넣어요. 그러고 printf라는 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요. 그러면 원래 이만했던 건데 이만큼 더 추가돼서 이만큼 길어져. 또 위에 이만큼 길어서 훨씬 더 크게 되겠죠. 자, 그건데 이런 것들, 누군가가 미리 자주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 미리 작성을 해서 그냥 호출해서 불러만 쓰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해요.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잖아요. 거기에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함수를 끼워 넣는 것들을 과정을 한 번 더 고치면 실질적인 기계어 실행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브러리 넣고 그래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내면 그때 우리는 그거를 EXE나 com이라든지 EXE 실행 파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전 단계를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요거 잘못됐는데 프로그램 작성하는 건 컴파일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래밍 과정이에요. 요 부분을 우리는 컴파일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녹화하기 전에 보니까 이게 틀렸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법에 정의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문장은 뭐야, 뭐 명사 구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야, 이런 것들을 글로 쓰면 되게 복잡하고 짜증나고 싫죠. 그래서 수학은 되게 간단하고 간결하잖아요. 왜냐하면 추상화된 수식을 쓰니까. 자, 그래서 야, 우리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좀 간결하게 하자. 어차피 그 애매모호함은 없으니까. 수학은 정말 애매모호함은 없잖아요. 야, 그걸 수식으로 그냥 바꿔서 표현하자. 3 더하기 8은 9.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BNF라는 바커스하고 나우라는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BNF나 이제 여기에 Extended BNF라는 두 가지 형태를 쓰는데 우리는 BNF 보면 이거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할 때 이 저거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할 때 수학적인 방법을 차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따옴표는 if문, then, else, 가로 이런 거 알죠? 이게 뭐라고요? 단말 심벌인 거예요. 이 BNF에서는 이거를 써놓을 걸 그랬네. BNF 훨씬 좋죠. BNF에서는 자, 그다음에 부등호는 비단말, 조건문. 그럼 조건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if A는 B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else문이 요게 조건문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변수 이거 논리 수식 이런 식으로 다시 괄호 닫고 이런 걸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비단말 심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등호 기호, 이게 사실 부등호 기호가 아니라 뭐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 혹은 저도 쉬운 거니까 부등호 기호 안에 있는 문자열은 비단말은 단말로 다시 잘려지거나 쪼개질 수 있는 애들이죠. 기억하시죠? 메타 심벌이라는 것은 제어에 관련된 거예요. 얘는 두 개 중에서 하나의 심벌을 선택한다. 얘는 반복한다. 이 선택할 때 생략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대신에 얘를 쓰죠. 그리고 우리는 A는 B 플러스 C, 컴마야 이거 할 때 이거를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로 바뀔 수 있어 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양의 정수는 숫자가 돼요. 혹은 숫자 다음에 양의 정수가 올 수 있어요. 즉 이거 보시죠. 양의 정수가 있어요. 양수라고 쓸 걸 그랬거든요. 양수인데 얘는 숫자와 또 양수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숫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5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얘는 다시 또 숫자와 양수로 나눌 수 있죠. 7을 썼어요. 양수는 다시 바로 숫자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랬죠. 숫자로 대체되면 얘는 9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을 모으면 57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0이나 9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표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BNF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공통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잠깐 어려운 얘기 하나를 할 거예요.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C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대입문.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즉 A는 3이야 라고 쓰는잖아요. C에서. 그럼 3의 값을 A에다 넣는 거죠. 혹은 A는 B야. 그럼 B의 값을 A에다가 넣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L밸류, A는 B야 라는 것들을 컴파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이제 인티저 B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A의 집이 저장소, 메인 메모리의 이 위치가 결정이 되고 B의 저장소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B에다가 5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여기에서 L밸류라는 것은 기억장치의 주소가 돼요. 왼쪽에 있는 애는 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B는 뭘로 파생이 되냐? 저장할 값으로. 이거 지금 저거 잘못했네. 이 저장할 값, 빨간색을 잘못했어요. 저장할 값을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B의 주소, 여기가 0011이고 여기가 0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은 이걸 다시 치면 얘를 컴파일할 때 야, B의 주소를 찾아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을 꺼내와. 그러면 5가 되는 거예요. 즉 오른쪽 값이라는 것은 저장할 값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저장할 값 5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A는 값이 아니라 주소예요. 즉 야, A를 찾아. 아, 그러면 얘의 주소는 이거네. 이 주소에다가 여기를 넣어 라고 해서 A의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A는 B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는 값이 찾아져요. 누가? 실행할 때 OS가
이 주소값을 가서 그 주소값 안에 있는 값만 띄워오고 여기는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주소에다가 넣어 대입해. 그래서 이런 대입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즉 L밸류, R밸류 이렇게 A는 B야 라는 이가 있을 때 얘는 오른쪽 값이고 그 오른쪽 값은 저장할 값이 되고요. 왼쪽을 L밸류, 왼쪽 값 L밸류라고 하고 그것은 기억장치 주소를 의미하게 되는. 똑같이 A와 변수와 B 변수인데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대입문에서 대입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떠줄게요. 수식 1이 있고는 수식 2. 자, 수식 2의 값. 여기에서 값을 가져서 수식 2의 값을 가져다가 수식 1의 B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변수형 검사는 뭐냐면 변수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티저 혹은 정수, 실수, 뭐 문자, 뭐 그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베리어블 타입이라고 하는데 변수의 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왜냐면 뭐 8비트였다가 16비트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연산을 수행하는데 형이 같아야 돼. 인티저는 인티저끼리 더하고 그 정수는 정수끼리 더하고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야지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변수형 검사거든요. 그래서 실수와 정수하고 실수를 더하게 되면 실수값의 일부분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피해 시간에 여러분 좀 배우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러를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의도적으로 야 이거 잘못됐어. 너 실수하고 정수 더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수를 이렇게 해갖고 실수의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정적으로 이루어지냐 동적으로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면서 이건 우리는 절대 이걸 허용할 수 없어. 정수하고 실수는 무조건 에러로 처리를 할 거야. 컴파일 할 때. 그래서 네가 고쳐. 프로그래머가 고쳐. 개발자가 고쳐.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다. 그냥 놔둬. 야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실행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처리할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적이라는 말은 실행하기 전에 그 글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만 갖고 검사하는 게 보통 정적 형 검사고 이거요. 실행 중에 다 이진 코드를 만들고 막 OS가 메모리에서 가져다가 CPU에다 넣고 그 작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동적형 검사. 무엇이 좋은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냥 다르다라고 봐야지 야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변수형을 다루는 방법과 제한하는 정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펄에서는 관심 없어요. 얘네는 정말 대단하다는 게죠. 그냥 막 써요. 10하고 33이라는 이게 저거거든요.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예요. 문자를 그냥 더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44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44 그냥 맞구나. 제가 11이라고 43 그냥 출력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수랑 문자랑 더했더니 그냥 값을 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선 이거 에러 나와요.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 라고 컴파일 시에 경고가 발생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ANSYS에서는 그러니까 그 C의 스탠다드 표준 GCC에서는 이게 이런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마다 다르게 처리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누군가 딱 정해놓고 그것을 어떤 컴파일러 개발자가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형 변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캐스트라고 말을 해요. 형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굳이 이게 데이터를 잃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냥 바꿔줄 거야. 프로그래머가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해줄 거야. 뭐 이렇게 결정해서 컴파일러에서 이것들을 구현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정수를 더해 주는데 어차피 정수로 바꿔주는 것보단 실수하고 정수라면 정수를 실수로 바꿔주면 데이터를 잃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확장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형 변환 방법인 거죠. 어쨌거나 변수의 형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를 변환해서 에러 처리 안 하고 그냥 실행하게 해줄 거야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형 변환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할 텐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추상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것만 이해한 거로 이 다음 12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